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024년 출제된 운동역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4년 역학 강평을 한번 해보면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 비교적 평년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초중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과학 수준, 그리고 물리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22년 이후로 23년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뭐 이게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 건 아니고 운동역학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24년도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유지가 되면서 출제가 되었다. 자,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22년도 문제거든요. 22년도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무게중심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 힘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이나 물리랑 관련이 있죠. 딱히 운동역학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23년도 오고 24년도 오면서 올해 문제 한번 보면 요 두 문제가 올해 문제거든요. 쇼트트랙 경기에서 원운동을 할 때 원심력과 구심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구심력이 무엇인지라고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운동역학처럼 어떤 상황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운동과 관련된 동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실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용을 찾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운동역학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쉽게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는 역시나 요거는 체육사랑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외워야 될 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뭐 힘은 어떻고 그런 것들은 외워줘야 되지만 빠르게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빠르게 외우고 이것을 실제 운동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자,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7개 과목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대부분 이 생리학이나 역학, 이학적인 과목을 어려워하시면서 선택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운동역학은 배웠을 때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또는 다양한 스포츠 지도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적용해서 같이 가르치기 되게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외울 것, 그 암기할 내용도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좋은 과목이 요 운동역학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운동역학도 사실 어렵게 나오면 실질적인 그런 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까지 문제 내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난이도 23년, 24년에 출제되었던 요 난이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정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나중에 이의신청이 되어서 모두 정답으로 바뀌었던 문제입니다. 자, 운동역학에서는 보통 1번 문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1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운동역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뭐 필요성,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나오지 않고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물리나 운동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법칙들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의무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가속도,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자, 우리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 자, 축구공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공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할 거고 공을 찼을 때 움직이는 공은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다.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자, 축구공을 세게 차면 세게 찰수록 약하게 차면 약하게 찰수록 공이 그만큼 속도 변화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속도 변화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렇게 선수가 있고요. 다가와서 공을 이렇게 발로 찹니다. 그러면 세게 차면 세게 날아가고 약하게 차면 약하게 날아간다. 가속도의 법칙. 자,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물체들 사이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축구공을 차면 축구공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힘을 되돌려준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바람이 가득 찬 축구공 발로 이렇게 차면은 발이 아프죠. 발이 아픈 게 축구공도 나에게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 발이 아픈 거다. 요 세 가지 자 알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한다. 이거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자, 두 번째,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가속도의 법칙 정확한 설명이 있고요. 세 번째, 수직 점프를 할 때 지면을 강하게 눌러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요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세 번째도 맞고요.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가 가진 각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자체는 맞는 설명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보존의 법칙.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출제하시는 분이 요걸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걸 내고 그 다음에 오답지를 하나 내려고 했는데 좀 예시를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거스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이 이제 없는 건 아니죠. 이 내용도 뭐 관성으로도 볼 수도 있고 가속도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별개의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됐고요. 만약 이 문제를 처음 푸는 분이시면 4번을 찍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중복 정답을 모른 상태에서 풀었다라고 하면은 4번을 골라야 가장 적절한 선택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일단 모두 정답이고요. 자, 항상 운동역학은 기본 개념을 배웠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아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실제 상황에 내가 적용했을 때 어떠한 원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항상 계속 적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서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운동역학에서는 이 운동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 그 과학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요 힘 같은 경우는 운동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보기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1, 2, 3, 4번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보기 기억. 힘이란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에너지이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죠. 자,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은 맞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물리량인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게 속도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고 또는 형태일 수도 있다. 그때 이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은 맞습니다. 다만 에너지는 아니다. 자, 에너지랑 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힘은 벡터의 물리량이라고 부르고요. 일은 스칼라의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고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F는 ma. 자, 여기서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입니다. 그랬을 때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맞는 설명. 자, 단위는 n, 뉴턴이다. 자, 이것도 맞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자, 1의 단위는 뭐죠? 1의 단위는 줄이다. 자, 크기를, 아래도 나왔네요. 크기를 갖는 스칼라이다. 자, 힘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벡터의 물리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리을은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요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쇼트트랙 경기에서 원운동을 할 때 자, 상황이 주어졌네요. 운동 상황이. 자, 그럴 때 원심력과 구심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앞에서 보기로 주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설명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상황이 이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네요. 사실 요 부분이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고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쇼트트랙 경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빙상, 얼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자, 되게 큰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주를 하는 거고요. 직선 구간도 있고 곡선 구간도 있는 게 스피드 스케이팅. 자,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훨씬 더 경기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전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이 경기 특성상 이 쇼트트랙은 이 원심력을 잘 이겨내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심력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원운동을 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자, 구심력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이다. 자, 예를 들어 여기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나 또는 운동 중이면 그 일자로 날아가려고 하는 즉 선운동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물체를 안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이 원래의 궤적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의 힘을 안쪽으로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구심력이 되겠고요. 자, 매 순간순간마다 물체는 선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 방향을 안쪽으로 당겨오면서 이 결국 물체가 원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힘이 구심력이다. 그러면 원심력은 뭐냐? 그러면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인 움직임 모양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면 가상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순간순간 있을 겁니다. 접선 속도로 그 선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물체의 힘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게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심력. 자, 원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력이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 자체는 구심력이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가 같습니다.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2번.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선수의 질량과 관계가 없다. 자, 단순하게 개념을 모르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운동을 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수의 질량,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많겠죠. 질량과 관계가 없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봤을 때도 구심력은 질량과 속도의 제곱을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m이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과 관계가 있다. 자, 세 번째, 원심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반지름을 작게 하여 원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쇼트트랙 원운동을 할 때 반지름을 작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상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짧게 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 회전 운동을 할 때 짧게 돌면 짧게 돌수록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걸 아실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원심력을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다시 말하면 같은 속도에서 원심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회전 반경을 더 크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해야 한다. 크게 해야 하거나 또는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자, 4번. 신체를 원운동 중심의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은 접선 속도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다. 자, 요게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한데, 자,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회전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구간이 있으면 선수가 이렇게 수평으로 서서 도는 것과 선수가 좀 더 몸을 더 기울여서 도는 것의 이유가 접선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함이다. 접선 속도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설명에서 접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의 순간 그 직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선속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게 하려고 하는 동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선수가 더 앞으로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안쪽으로 기울인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보면 자, 선수가 이렇게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이 축과 중력의 작용으로 안쪽으로 돌려고 하는 운동량도 생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면과 스케이트 날이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 마찰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어떤 것에 도움을 주냐면 이 접선 속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 구심 가속도를 크게 하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자, 구심 가속도를 크게 한다는 거는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 자체는 다시 말하면 원심력에 대항하려는, 자, 3번이랑 같죠? 원심력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원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몸을 기울여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를 크게 하기 위한 동작이다. 그래서 접선 속도가 아니라 구심 가속도가 더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 스포츠 상황에서 특히 이 원심력과 구심력, 요거는 무궁무진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개념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즐겨 하시는 그 스포츠, 운동에 계속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그 깨우쳐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선 운동량 또는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의 수준이고요.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더하여 결정되는 물리량이다. 자, 운동량 보겠습니다. 운동량,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자, 공식으로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결정합니다. 질량과 속도에 더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여. 자, 일단 운동력학에서 뭘 더해서 결정하는 물리량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곱하거나 나누어서 결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 충격량도 충격력과 시간의 곱으로 결정되어 있죠. 자, 2번 바로 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충격력과 F, 충돌이 가해진 시간, T의 곱으로 결정되는 물리량이다. 설명이 맞는 설명이죠. 2번 맞고요. 자, 3번.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요거 뭐냐면 오른쪽 보이는 요 그래프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래는 시간이고요. 왼쪽 이제 Y축은 충격력입니다. 매 시간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의미하고요. 시간과 충격력의 곱은 뭐였죠? 충격량.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바로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지점에 만나는 접선의 이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자, 2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면 자, 4초로 봅시다. 4초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완만하죠. 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충격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는가. 좀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힘의 변화율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힘의 다시 말하면 충격력이죠. 충격력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자, 또는 충격량을 의미한다라고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그래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맞는 선지.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충격량이 선 운동량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격량이 토크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토크가 틀린 설명. 자,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회전을 일으키는 힘. 그러면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전달이 되면은 선 운동량이 아니라 각 운동량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정답은 2번이었다. 자, 마찬가지로 운동량, 충격량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 운동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특히 아래 보면 특징 보면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충격력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단위 순간에 이 충격력을 작게 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적용이 되지? 계속 반복해서 적용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운동학적 분석과 운동역학적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학적 분석과 운동역학적 분석.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 운동역이 들어가죠. 이게 힘력자입니다. 결국 이 힘을 연구하는 게 운동역학적 분석이고요. 운동학은 힘을 제외한 어떤 속도나 가속도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위치 변화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가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운동학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고요. 각각의 검사를 운동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운동역학적으로도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위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연속적으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분석이 주로 운동학적 분석이 되겠고요. 자, 힘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 힘의 측정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측정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지면 반력 분석과 근전도 분석이 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률, 속도, 힘은 운동역학적 분석 요인이다. 자, 힘 같은 경우는 운동역학적 분석 요인이지만 이 속도는 운동학적, 요거죠? 요거 운동학적 분석에 가깝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운동학적 분석은 움직임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죠. 요거 맞는 설명. 자, 근전도 분석. 자, 근전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근육에 전극을 붙여서 이 발생하는 그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전도 분석, 지면 반력 분석은 운동역학적 분석 방법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신체 중심점의 위치 변화, 관절각의 변화는 운동학적 분석 요인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각각의 것도 세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각각의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론 강의에서 조금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서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물리량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물리적 현상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이 값이 크기만을 가지고 있으면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크기와 함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고 요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도 필요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크기만 가지고 있는 그 물리량, 거리, 속력, 길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농구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농구공을 이제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디에서 어떤 농구공을 재도 변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스칼라라고 하고
자, 벡터의 물리량을 보면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농구공이 있고요. 둘 다 이제 5m/s로 초당 5m의 속도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공이 항상 같은 형태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공은 위쪽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공은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움직임, 이 물리적 현상은 다르게 됩니다. 즉 벡터의 물리량에서는 이 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칼라엔 무엇이 있는지, 벡터엔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특히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물리량 중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압력은 벡터이다. 압력의 력은 힘력자죠. 힘은 벡터입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 1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율이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율은 1이 아니라 1률이고요. 자, 1률은 벡터이다 라고 했을 때 1률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스칼라. 자, 얼마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 크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칼라고요. 그 스칼라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마찰력은 두 물체의 마찰로 발생하는 힘이다. 맞고요. 마찰력은 스칼라이다. 자, 마찰력의 력도 힘이죠. 힘은 모두 벡터입니다. 스칼라가 아니라. 디귿도 틀린 설명. 를 보겠습니다.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효과이다. 토크가 회전 힘이죠. 회전을 일으키는 힘. 그랬을 때 힘은 벡터이다.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과 리을. 자, 물리량 구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이해를 하든 외우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서 학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난이도가 다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껏 힘의 종류 하면은 뭐 어떠한 근력은 어떻고 중력은 어떻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요 학력이 출제가 되었고요. 조금 내용이 세분화되고 심화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자, 학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한번 먼저 보면, 자, 물체가 유체 안에서 움직일 때,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하는 그 환경을 유체라고 부르고요. 흐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공기도 되겠고 물속, 수중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이 항력이라고 부른다. 자, 이 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든 물체의 움직임에 방해하는 힘을 모두 항력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항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첫 번째 형상항력 또는 형태항력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고요.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들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물을 내리치는 경우와, 아니면 이번엔 손을 이렇게 세워서 손 날 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저항이 세죠? 요 A 부분, A와 B라고 했을 때 A의 형태가 더 저항이 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물체라도 이 물체의 모양, 다시 말하면 형태에 의해서 항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형상항력, 형태항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면 상태에 따라서 항력이 생길 수가 있다. 요 유체 속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이 표면이 거칠거나 또는 매끄럽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도 이 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고, 거치면 당연히 유체와 더 많이 부딪히면서 항력이 발생하겠죠. 자, 세 번째는 파도 항력 또는 조파 항력이라고 부르고요. 이번에는 물체라기보다는 그 유체에 관련이 있습니다. 유체. 자, 공기 중에서도 이 공기 흐름이 질서정연하지 않고 어지러운 정도, 난류라고 하죠. 그런 형태나 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난류가 이 파도가 치는 형태죠. 그 안에가 이제 유체가 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인데, 그런 형태에서도 이 항력이 발생한다. 요러한 경우에 항력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물체의 움직임에 방해가 된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기억. 육상의 원반 투사 시에 최적의 공격각 체크. 이제 새로운 내용이 한번 나왔네요. 이것은 항력을 양력으로 나눈 값이 최대일 때의 각도이다. 자, 최적의 공격각, 여기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공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유체가 처음 만날 때 물체가 유체를 공격하는 형태 또는 맞닥뜨리는 그 각도를 의미를 해요. 자, 이 손바닥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넓게 해서 들어갈 때랑 이렇게 얇게 해서 날카롭게 해서 들어갈 때 각도가 다르죠. 즉, 이 공격각에 의해서
이 학력이 결정될 수 있다. 주로 이제 형태 학력과 관련이 많죠. 형태 학력 또는 형상 학력과 관련이 많은데, 자, 학력에 영향을 주고 요 각도에 따라서 양력, 자, 양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 오른쪽 밑에 보면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자, 양력에서 양은 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로팅, 띄우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육상의 원반이라고 했을 때 원반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유체 속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자, 유체의 흐름, 이제 공기라고 했을 때 공기는 요렇게 흐를 겁니다. 요렇게 물체를 따라서. 자, 근데 요 공격 각도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투사되었을 때는 공기의 흐름을 한번 지우고 다시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기의 흐름을 그리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 모양을 따라서 흘러갈 거고, 위쪽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의 공기 흐름이 보여질 겁니다. 비교적 이쪽 부분의 유체의 밀도, 압력이 낮게 되죠. 그랬을 경우 물이랑 비슷합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투사가 되었을 때 물체가 요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양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원반을 띄우게 된다. 그럴 때 설명을 보면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운동 방향이 요거고요. 운동 방향, 이게 수직 방향이라고 했을 때 요게 양력이 되겠습니다. 뭐 형태에 따라서 아래로도 작용할 수 있고 위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자, 육상의 원반 투사 시의 최적의 공격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학력하고 양력을 비교했을 때 적절한 양력에 적은 학력이어야지만, 방해하는 힘이 적어야지만 원반이 많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표현 자체가 최대일 때라는 말은 학력이 커진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학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적의 공격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맞는 설명이 되려면 이 학력과 양력이 이렇게 바뀌거나, 이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거나, 또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최소가 될 때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야구에서 투구 시에 공에 회전을 넣어 커브 구질을 만든다. 자, 동일하게 야구가 있고요. 야구 공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회전하는 부분에 공기와 만나게 되고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와 만나지 않는 부분은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서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힘의 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양력의 두 번째 보면 밀도, 물체의 상대 속도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형태나 회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회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공에 회전을 넣어서 커브 구질을 만드는 것, 이것은 학력보다는 양력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자, 디귿,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서 형성된 난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게 파도학력 또는 조파학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골프공의 단면적 비례한다. 뭐가 비례한다? 학력이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골프공이 유체 속을 날아갑니다. 여기 딤플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학력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을은 맞는 설명, 기본적인 설명이죠. 디귿과 리을은 맞는 내용.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소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론 강의에서 보충하시고, 이렇게 이제 힘의 종류에서 각각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학력이 나왔다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력이나 마찰력, 양력, 특히 양력 관련해서는 스포츠랑 많은 관련이 있는 마그누스 효과,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2차원 영상 분석에서 배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다소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운동 역학에서는 마지막 이제 7단원, 이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이 있거든요. 운동 기술의 분석. 이제 결국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운동 역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기술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운동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파트예요. 이 파트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제로 잘 나오진 않고 한두 문제 정도, 나와도 쉬운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영상 분석에서 한번 보면 요거 이제 사진 찍거나 영상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이제 2차원 분석과 3차원 분석이 있다. 자, 한번 설명 보면 2차원 영상 분석, 평면상의 운동을 분석하며 한 대의 카메라를 활용한다. 자, 우리가 띵틀로 예를 들어 봅시다. 띵틀 이렇게 선수가 서 있고요. 이렇게 달려가서 발판을 밟고 띵틀을 뛰어넘습니다. 그랬을 때 공중 동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착지 자세가 되겠죠. 자, 이
이 동작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2차원 운동 분석은 요 카메라를 여기다가 한 대만 대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대만 대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 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이 2차원 분석이고요. 3차원 분석은 2차원과 다르게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한 대를 댔다면 이쪽 정면에서 카메라를 대서 정면 동작도 촬영을 하거나 또는 완전히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에서 이렇게 X와 Y축 그리고 Z축까지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이 3차원 영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차원 영상 분석의 두 번째 특징 보면 주로 배율법을 사용한다. 자,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다 보니까 각 관절이나 이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2차원 분석에서는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의 나타나는 차이점 또는 이 수행 장면과 카메라 간의 그런 거리 간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길 겁니다. 단순히 영상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각선 멀리 있는 상태에서의 사람과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배율법이라고 하고 실제 크기와 영상에서의 크기가 배율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고 동작 장면에서의 직교하게 놓지 않거나 또는 영역 밖으로 나갈 시에는 특정 오차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측정하고 이렇게 바로 보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놨는데 이 선수가 이 운동 수행을 할 때 이 기준점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크기나 속도나 이것에 대한 오류 또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3차원 영상 분석을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3차원 영상 분석은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원 영상 분석에서의 옳지 않은 것. 자, 동작이 수행되는 평면에 직교하게 카메라를 설치한다. 야, 동작이 수행되는 그 아까 장면이 있었죠? 여기에 카메라를 이렇게 직교하게 설치한다. 주로 이제 보행 관련해서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행하면서 관절의 각도 이런 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2번 분석 대상이 운동 평면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평면에서 벗어나면 오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체조의 공중 회전과 같은 트위스트는 공중에서 몸을 이제 비꼬는 동작이거든요. 이때 이러한 동작을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자, 2차원 영상 분석의 경우에는 한쪽 방향에서만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에서 분석이 필요한 동작의 경우에는 촬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번은 틀린 내용. 자, 기준자는 영상 평면에서의 분석 대상 크기를 실제 운동 평면에서의 크기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죠. 기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를 알고 있는 특정한 측정 도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띰틀이라고 했을 때 우리 띰틀 발판 길이가 150cm이다. 그러면 이 영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길이랑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영상 평면에서의 분석 대상 크기를 실제 운동 평면에서의 크기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평소 나오던 수준보다 조금 어려웠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하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역학에서는 요 7단은 운동기술 분석에서 어렵게 낸다 하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문제 정도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실제 시험 보는데 이 어려운 한두 문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 확실히 내가 모르는 문제다 라고 하면은 체크해놓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요 정도 알고 가시고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보기에서 각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주어지고 옳은 것만을 골라보는 문제. 자,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각속력은 벡터이고 각속도는 스칼라이다. 뭔가 헷갈리지만 각자 빼면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은 스칼라였고 속도는 벡터였죠. 그 앞에 각만 붙은 겁니다. 자, 기억은 틀린 내용.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각속력은 시간당 각거리이다. 자, 이것도 나눠볼게요. 각 빼고. 자, 속력은 거리이다. 맞죠? 자, 니은은 맞는 설명. 자, 각 가속도는 시간당 각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각 거리는 물체의 처음과 마지막 각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거는 각 거리가 아니라 각 변위가 되겠습니다. 리을은 틀린 내용.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기의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요거는 힘의 종류에서 부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다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설명 한번 보면 자, 부력이란 무엇인가?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
무게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 즉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인데 어디서? 유체 속에서.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물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 바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바다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도 있을 거고요. 무게 중심.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 있으면 무게 중심에는 뭐가 작용을 하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이 중력이 작용하면서 원래는 배는 이 유체 속으로 가라앉아야 됩니다. 근데 배가 이제 뜰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다? 요 부력이다. 자, 부력이란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크기만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다. 자, 다시 요게 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배가 밀어낸 유체의 부분, 요 부분만큼 오히려 이 유체도 배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력이 되겠습니다. 자, 부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첫 번째는 유체의 밀도입니다. 요 물의 밀도가 클수록 부력도 세겠죠. 다시 말하면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좀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유체가 단단한 만큼 많이 가라앉지 않고 더 위로 올릴 수 있겠죠. 밀도가 클수록 부력도 크고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력도 작아진다. 특히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 액체나 기체에서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체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인데 기체가 밀도가 제일 낮고 액체가 그 중간이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좀 얼음이랑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물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 비슷한 형태처럼 밀도가 낮아지는 성질이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 부력도 세진다. 자, 중력과 속도. 근데 중력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이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 자, 기역 보면 신체의 밀도, 유체의 밀도 있네요. 자, 정답은 유체의 밀도죠. 방금 설명드렸죠.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 자, 2번, 4번이 맞는데 신체의 밀도가 커지면 요인이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밀도가 커진다라는 말은 같은 부피라고 했을 때 신체의 밀도도 커질수록 부력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유체보다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적절한 것은 유체의 밀도가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이것이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의 온도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신체 온도보다는 물의 온도. 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체화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부력이 작아지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거는 부력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부력 중심만 설명을 드리면 자, 무게 중심하고 자, 지우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물이 있고요. 요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난 상자의 가운데 요게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하고요. 자, 부력 중심은 물체가 밀어낸 그 유체에만 따졌을 때 그 중심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요게 뭐다? 부력 중심이다. 그래서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은 다를 수 있다. 부력 중심은 이제 부심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지금 딱 이 상황에서는 자, 무게 중심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작용을 하고요. 부력 중심은 이렇게 위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즉 일치하니까 회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편심력이 작용하지가 않는데 자, 네모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무게 중심은 항상 여기 가운데겠죠. 여기가 무게 중심이고 자, 부력 중심 한번 그려보면 자, 이 부분 잠겨있는 부분 중에 가운데쯤일 겁니다. 요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부력 중심이다.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무게 중심에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부력 중심이 조금 어긋나서 이렇게 위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할 겁니다. 즉 다시 요 모양으로 복원되려고 할 겁니다. 자,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디귿. 이것은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즉 수중, 이 유체 안에서의 무게중심, 부력 중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요 부력 중심이고요. 리을은 물에 잠긴 신체 부피에 비례하여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 이 부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부력 관련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요게 이제 인체와 관련해서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 정도 개념 정도, 방금 설명드린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은 자,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기와 같은 조건을 A에서 B로 변경하였을 때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위에 이제 그림 A 보기 조건이 주어지고요. 아래 B로 변경했을 때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단, 각운동량 그리고 줄과 공의 질량은 변화가 없다. 자, 무슨 상황이다?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다를 주어졌습니다. 자, 그림으로 봤을 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웠던 문제고요. 자, 각운동량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역학에서 어떤 것을 이제 각운동량, 각운동, 각속도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면 각자를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운동량 우리가 알고 있죠. 운동량 한번 써보면 자, 운동량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어떠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나, 움직이고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100g짜리 공이 있어요. 100g짜리 공이 있으면 공이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나 그 정도를 표현한 게 운동량이다. 자, 마찬가지로 각운동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어떠한 회전 속도로 움직이고 있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운동량에서의 질량을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관성 모멘트라고 명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운동량에서의 V는 선속도이기 때문에 이걸 회전 속도, 각속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W다. 그래서 I와 W의 곱으로 표현한다. 그게 위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량하고 다른 것은 이 관성 모멘트인데 이 각운동량에서의 관성 모멘트,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도 중요하지만 질량이 어느 정도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냐, 질량의 분포도 이 회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A와 B라고 했을 때 같은 축이 있고 한 4cm라고 할까요? 4cm 정도의 막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g짜리 나무 상자가 있고요. 이 나무 상자를 이렇게 균등하게 놓은 경우와 끝쪽에 뭉쳐서 놓은 경우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의 운동량에서 기준을 했을 때 이 줄의 무게와 이 나무 토막의 문제는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질량은 위와 아래가 같아요. 400g으로 두 개 다 같을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 무게중심이 다르다. 자, 위쪽 같은 경우는 한 중앙쯤 될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질량 중심까지 무게중심까지의 길이를 이 R이라고 표현하고 회전 반경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위쪽보다 좀 더 멀리 있겠죠. 이 정도라고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회전 반경이 더 큰 거는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운동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표현을 할 때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더 많이 영향을 준다? 이 회전 반경이 더 많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A와 B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B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더 크죠. 이 R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운동량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그게 위쪽에 있는 MR 제곱 W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전축에서의 공의 중심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헷갈리면 공식을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각운동량이 보존되고 있네. 그러면 I와 W가 동일하겠구나 라고 체크를 먼저 해놓고 자, I는 뭐라고 했죠?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 W 이것도 동일하겠구나. 이렇게 써놓고 가면 좋습니다. 자, A 회전축에서의 공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게 뭐예요? 이 R이죠. R이 나와줬습니다. 2m고요. 회전 속도는 요겁니다. 각속도 1회전을 한다. 자, 공의 질량은 나와 있진 않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한다면 자, A 상황에서의 각운동량을 계산을 하면은 1 곱하기 2의 제곱이죠. 4가 되겠고 1, 4, 1, 4가 되겠습니다. 뒤에 단위는 생략하고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회전축에서의 공까지의 거리를 1m로 줄인다. 회전축에서의 공까지의 거리가 뭐죠? 이게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을 1m로 줄인다. 원래 뭐였는데? 2였는데 이거를 1로 줄인다. 그러면 회전 반경이 뭐로 줄어든다? 2에서 1로 줄어드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자, 기억은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회전 반경이 2분의 1로 줄어들면 관성 모멘트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4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공의 회전 속도는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가? 자, 원래는 1, 2의 제곱, 그 다음에 1이었죠? 그랬을 때 지금 1 곱하기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 회전 속도,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4가 되겠고, 자,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전 속도. 그럼 회전 속도는 초당 4회전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서 좀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일단 운동 역학에서는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 공식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잘 몰라도 일단 공식을 써놓고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정해져요. 그랬을 때 얼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론 강의에서 한번 더 보충하겠습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인체에 적용되는 지뢰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의 특징.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이제 바짝 힘을 내다. 바짝 힘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가운데 뭐가 있나? 가운데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바짝 힘. 작용점은 이제 저항점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받침점은 축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면 1번 1종 지뢰에서 축은 힘점과 저항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 축, 밭이 있죠? 요거 맞는 이따 설명이고,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야, 역학적 이점이라는 거는 힘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 역학적 이점을 계산을 할 때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힘점과 떨어져 있는 힘팔의 길이, 그리고 저항점, 작용점과 떨어져 있는 저항팔의 길이를 비교해서 이 힘팔의 길이가 더 클수록 이점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일종지뢰의 특징은 힘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번은 맞는 설명. 자, 이종지뢰는 저항점이 힘점과 축 사이에 있다. 저항점이 가운데 있구나. 작용점 맞는 설명이고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다. 자, 이종지뢰 한번 보면은 저항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점, 힘팔과의 길이가 항상 더 크죠. 다시 이종지뢰는 역학적 이점이 항상 크다. 즉 힘에서 절약을 많이 하는 형태의 지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종 지뢰, 심점이 가운데 있구나.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힘점이 가운데 있으면 저항점, 저항팔의 길이가 힘점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3종 지뢰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이점이 어떻게? 항상 작다. 즉 힘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3종 지뢰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냐? 같은 힘을 발휘했을 때 더 큰 거리에서 이득을 보죠. 거리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속도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항상 작다. 자, 4번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발 뒤꿈치를 들고 서는 동작은 이종 지뢰이다.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이렇게 발을 대서 이렇게 서 있는다라고 했을 때 먼저 바닥과 딛고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 되겠고요. 작용점, 저항점은 무게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 저항점이 되겠고 힘점은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힘점이라고 했을 때 저항점, 작용점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종지뢰의 특징이 된다. 힘에서 절약을 하니까 오래 들고 서 있을 수가 있다.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일단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 구분을 하시고요. 대표적인 인체 동작 예시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외워주시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정답은 3번,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그림의 수직 점프 동작에 관한 역학적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외력과 공기 저항은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문제가 운동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운동 동작 주어지고요. 그것에 대한 역학적 해석을 맞추는 문제. 자, 난이도는 조금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먼저 A와 B와 C를 구분을 하면 A는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지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동작을 보고요. 자, B, 발 앞쪽 끝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직전, 즉 도약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C는 무게중심이 가장 높은 지점, 그러니까 가장 높게 올라간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1번부터. 자, A부터 B까지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들여서 그 무게중심을 어느 거리만큼 이동시킨 것을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A 상황에서 보면은 발끝으로 땅을 밀어내죠. 요 지면 발력이 힘이 작용을 하고, 자, B까지 가면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게중심의 이동이 있고요. 즉, 일을 한 상태가 된다. 그랬을 때, 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냐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 변화량과 같지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함께 얻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내 인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임에 따른 이 운동 에너지도 얻고 이 중력에 거스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도 얻게 되는데, 단순히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또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조금 어려웠고요. 자, A부터 B까지의 넙다리 갈렉은, 자, 대퇴사두근이죠. 이것은 어떤 수축? 신장성 수축을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릎이 있고 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대퇴사두근인데, 이 대퇴사두근의 끝은 무릎을 지나서 이 앞쪽 부분, 슬개건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퇴사두근이 수축하면서 이쪽으로 단축성 수축, 짧아지면서 아래쪽 분절을 끌어올리게 돼요. 이게 이제 다리를 펴게 되는 모양인데, 자,
A에서 B를 봤을 때 다리가 펴게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 대퇴사두근은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신장선 수축이 되려면 요 반대 작용으로 하시면 돼요. 서 있다가 앉는 자세, 다시 펴져 있다가 늘어나는 자세가 돼야 되고 2번에서는 신장성이 아니라 단축성이 된다. 2번도 틀렸고요. 자, B부터 C까지. 자, 지면에서 도약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의 무게중심의 수직 가속도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요거는 감소가 하게 되겠죠. 왜? 올라가면서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중력이 음의 등가속을 하게 됩니다. 계속 끌어당기면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양의 가속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이 맞겠죠? C 지점에서의 인체 무게중심의 수직 속도는 0m/s이다. 4번. 자, 1. 에너지, 생체 역학, 이 운동학적 분석 골고루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이런 걸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스포츠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지식들을 계속 적용하고 생각해보면 운동역학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기. 자, 정답은 4번.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회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회전운동 다른 말로 하면 각운동이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회전하는 물체의 접선 속도는 각속도와 반지름의 곱으로 구한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없지만 자, 교재에 보시면 아마 이제 선속도, 각속도 파트에 나올 거예요. 자, 선속도는 회전 반경과 각속도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요거죠. 접선 속도는 요 선속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속도와 반지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호의 길이를 소요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각속도를 호의 길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각도를 나누는 거죠. 각도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했는지. 자, 호의 길이는 요거죠. 자, 요렇게 물체가 있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각도를 구하는 거지 이동한 그 궤적, 요 호를 구하는 게 아니다. 요거는 틀린 설명.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보면 3번 이제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인체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변한다. 자, 요게 왜 이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냐면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당일날 감독관이 시험 직전에 자, B형 문제집 가지신 분들 중에 운동역학 14번 문제 3번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교실마다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감독관이 읽어주기도 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시면 A형을 받을 수도 있고 B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단순하게 문제 순서만 조금 바뀌어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서만 바꿔서 앞뒤 사람이 컨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날은 운동역학 A형과 B형에서 이 14번 문제가 달랐다. 자, A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번 문항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B형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수정된 내용인데 당일날 받으신 시험지 보시면 인체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변한다가 아니라 회전축의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도 원래는 맞습니다. 제 생각엔 3번도 원래 맞는 표현이고 왜냐면 회전축에 따라 인체의 관성 모멘트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전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때랑 좌우축을 중심으로 앞뒤로 돌 때랑 수직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관성 모멘트는 다르죠.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돌 때 가장 더 빠르게 돌 수가 있습니다. 즉 인체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게 왜 중복 정답이 됐냐면 제가 봤을 땐 요거 같아요. B형 관련해서 문제를 수정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수정이 잘 안 됐다. 시험 당일날 어떤 감독관은 붙여놓고 어떤 감독관은 직접 읽어줬지만 이게 정확하게 좀 처리가 안 되면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민원에 따라서 A형, B형 상관없이 3번은 다 그냥 정답으로 처리해줄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3번도 이제 정답으로 체크가 됐지만 이 문제를 푸실 때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3번을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변한다라기보다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똑같지만 이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서 그 모멘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토크는 힘의 연장선이 물체의 중심으로 벗어난 지점에 작용할 때 발생한다. 이게 이제 편심력이죠. 편심력에 대한 설명.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도 중복 정답. 자, 회전운동, 토크, 관성 모멘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인체의 무게중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무게중심은 인체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무게중심은 위치는 안정성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내 신체 안에 있거나 신체 바깥에 있을 때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무게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은 맞고요. 무게중심의 위치는 동작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위의 부분과 좀 상충되죠. 4번은 틀린 내용.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무게를 균등하게 나눈 지점입니다. 그래서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접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서 접시를 중심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딱 중심이 서지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무게중심이 되겠고, 무게중심에 가면 딱 그 그릇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하죠. 그 말이 토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으로부터 조금 더 손가락을 옮기면, 이렇게 손가락을 옮기면 무게중심의 중력이 작용하면서 토크가 생기고, 여기가 축이 되겠죠.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력이 생기면서 그릇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을 의미한다. 자, 정답은 4번. 자, 쉬웠던 문제입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도 쉬운 문제. 중력 가속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이제 예전에 나왔던 운동력학 문제들은 이런 게 많았어요. 중력 가속도의 개념, 가운동량의 개념,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고, 자, 1번부터 보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 이거 맞죠? 자,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자, 인체의 무게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상출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는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량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게가 된다.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 고유한 물리량으로 어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자, 무게, 질량에다가 G,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 더 맞는 내용. 자, 토스한 배구공은 이제 위로 뛰어 올린 배구공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요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오른쪽 보이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17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인체의 근골격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동역학에서는 이렇게 생체역학 파트도 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근골격계, 근육계 파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은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아까 요 무릎 설명을 할 때 대퇴사두근이 무릎 지나서, 이 대퇴사두근이죠. 여기가 무릎 지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요 무릎 정강이가 딸려오는 그 모양, 이 회전 운동을 일으키죠. 1번은 틀린 내용. 자, 인대는 골격근을 뼈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요것도 틀렸습니다. 인대가 아니라 힘줄이다. 근육을 뼈에 붙이는 거는 힘줄이고요. 우리가 건이라고 부릅니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거, 건이죠, 건. 힘줄을 말하고, 인대는 뼈와 뼈를 이제 서로 붙잡고 있는 어떤 섬유 조직을 인대라고 부릅니다. 뼈와 뼈 사이는 인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거는 근육의 끝에 힘줄, 건이다. 자, 2번 틀린 내용. 작용근, 주동근이라고 부릅니다. 주동근은 의도한 운동을 발생시키는 근육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주동근의 반대는 길항근이 되겠습니다. 방해하는 근육. 자, 4번 팔꿈치 관절에서, 여기네, 여기. 자, 구핑금의 수축은, 상완 이둔근의 구핑금의 수축은 관절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게 된다. 4번은 틀린 내용.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요 생체역학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매년 출제가 되었지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25년 문제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보디빌딩 파트에서 이 기능해부학이 조금 나오면서요. 기능해부학이 나오면서 이 생체역학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좀 되었고요. 실기 파트에서. 그리고 이것도 운동생리학, 운동역학에 좀 더 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어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요 생체역학 파트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론 강의에서 좀 보충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기저면의 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증가시킨 동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뒤로 갈수록 좀 거져주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운동역학이 이런 식이었어요. 자, 기저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닥에 대고 있는 그 면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을 바닥에 대고 있으면 요만큼이 기저면인 거예요. 자, 기저면의 변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증가시킨 동작을 봅시다. 1번부터. 산에서 내려오면서 산악용 스틱을 사용하여 지면을 지지한다. 자, 이렇게 발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악용 스틱을 하나 더 댄 거죠. 그러면 이만큼 기저면이 좀 더 늘어납니다. 안정성이 증가했고요. 씨름에서 상대방이 옆으로 당기자 다리를 좌우로 더 벌렸다. 기저면이 더 넓어지죠. 안정성이 증가되는 동작. 2번도 맞고요. 자, 평균대 외발서기 동작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기. 자, 이 평균대라고 했을 때 외발서기는 한쪽 발로 이제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것은 기저면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저면의 변화보다는 이 어떤 관성 모멘트적으로 봤을 때
질량 분포를 넓히면서 이 회전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이지 기저면의 변화로는 보기 어렵다. 안정성은 증가가 되겠지만, 자, 3번이 틀렸고요. 스키 점프 착지 동작에서 다리를 앞뒤로 교차하여 벌리기. 자, 착지 동작에서 스키 플레이트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앞뒤로 벌려주면서 이 앞뒤로의 안정성을 늘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기저면의 변화가 조금 더 일어날 겁니다. 4번도 맞는 설명으로 볼 수가 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가지고 기저면의 크기, 높이, 중심선 위치, 질량, 마찰력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역학적 일과 일률의 개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하면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일은 뭔지 일률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힘을 써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 요게 이제 일이 되겠고요.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은 스칼라다. 무슨 말이냐면 힘을 사용해서 이동만 시키면 되지 어느 방향으로 했나는 중요하지 않다. 즉 일은 스칼라 양으로 크기만 있고 방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의 표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작용한 힘과 움직임 방향에 대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요거 자체는 방향성은 없다. 자, 그러면 일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일을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냐, 즉 단위 시간당 행하는 일의 양을 의미를 한다. 자, 일률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파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을 표현할 때 특정 힘을 사용을 해서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속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일률은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의 단위는 와트 또는 줄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는데, 줄이 1이고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은 일의 단위가 아니라 일률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일률은 힘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률은 이동한 거리를 고려를 하겠죠. 왜? 당연히 이 일에서는 거리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자, 4번 일은 가해진 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힘이 크면 클수록 일도 커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과 일률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운동역학에서는 그렇게 이쪽 파트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때에도 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 적용하고 생각해보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일과 일률 구분하는 것,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단위, 이런 것들, 특징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운동역학을 스포츠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죠. 역학을 적용한 사례가 아닌 것. 자, 멀리뛰기에서 도약력 측정을 위해 지면 반력을 분석했다. 다이빙에서 각운동량 산출을 위해 3차원 영상 분석을 사용했다. 우리 아까 다 배웠던 거죠. 축구에서 운동량 측정을 위해 웨어러블 센서에 활용을 했다. 자, 이런 것도 다 운동 역학을 활용한 거고요. 경기장 적응을 위해 각상 형식을 활용한, 여기까지는 어떤 역학적인 거지만 양궁의 심상 훈련을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운동 역학이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이상으로 24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25년도 출제 예상을 해보면 난이도는 일단 24년도, 23년도랑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이 두 개년도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자, 운동역학은 역시나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의 공부가 무조건 필요하다. 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공식 같은 경우에서 허덕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이해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다. 기본적 개념보다는 운동사학에 적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자, 보디빌딩에서의 좀 변화에 의해서 생체역학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능 해부학. 현재 한두 문제 정도, 이제 인체 움직임 관련해서 한 3-4문제까지 나왔다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또는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정도 준비하고 가시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는 할 수가 있다. 자, 보행 관련한 내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했을 때 관절각의 변화, 이런 것들, 운동학적 분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역학 많이 준비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했을 때 재미도 있고요. 또 실생활에 많이 도움도 되기 때문에 또 관심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